자, 그러면은 우리 책으로는 어디냐면은 33페이지예요. 33페이지. 그 33페이지가 이 책의 2부인데, 참 그 아까 전에 뭐 책을 구입해달 그건 전혀 구해받지 마세요. 돌려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들어보시니까 이게 제가 책으로 해야 되는 좀 이유가 있죠.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펼쳐야 되기 때문에 PPT로 조금 안 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 제목을 보면은 삼국사기에서 독립신문까지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보통법의 숨결. 제목이 어려워요, 그죠? 제가 이제 어렵다고 타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독립신문은 구한말에 이승만 대통령도 활약하신 그 신문이 독립신문입니다. 애국계몽신문.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 구한말부터 저기 삼국시대 초기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법이 어려워요. 이건 또 법이면 법이지 왜 또 보통법이 뭐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법이라는 관점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그 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 나누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룰 오브 로하고 룰 바이 로 두 개를 구분해.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진짜 법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아야 되죠. 근데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그 군사분계선 너머로 가가지고 뭐 2시간인가 이렇게 만나고 왔어요. 2시간 만나요? 이렇게 만나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법에 위반되는 것 같죠? 제가 따져봐도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 조항이나 이렇게 위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법을 위반했다 이런 반성이나 뭐 인정이나 전혀 없죠. 그걸 합리화할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꼭 그게 뭐냐면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거는 국가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인 판단을 벗어나는 행위라는 개념을 가져요. 근데 그런 말은 당연히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판결에서도 아무리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대북 송금 사건 있죠. 그게 관련자들이 결국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북 송금을 합리화하던 논리가 바로 통치 행위예요. 그러나 통치 행위도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개성공단 폐쇄를 공격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측은, 민주당 측은 개성공단 폐쇄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했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를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소송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소송을 할 때 자기들 공격 말이 뭐냐? 통치행위는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번 판문점 어때요? 개성공단 폐쇄는 그 가혹한 인권 억압 체제로 돈이 무한정 막 흘러 들어가는 거를 막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인질로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평화를 가져온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되어봐야 알죠. 다. 그리고 이 2시간에 대해서 내용을 안 밝힐 뿐더러 USB에 대해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자, USB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꺼운 전화번호부 있죠. 그 종이가 얇아가지고 내용이 많죠. 두꺼운 전화번호부 수백 건인가 들어간대요. 그 USB 64기가 요즘 좋은 USB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서류를
그 수백 권 분량의 서류를 쌓아놓고 김정은이한테 주는 비주얼이 연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탁 느끼겠죠. 근데 USB니까 어때요? 이게 USB. 문제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USB는 우리가 알지만 정보 저장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백 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살아있는 법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월호 몇 시간을 밝히라고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다 황당무계한 소리들이고, 그런데 어때요? 그 몇 시간은, 2시간은 그런 같은 잣대로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막 허물어지죠. 예. 형평성이 적용돼야 된다는 이념이 막 허물어져요. 그리고 대통령이니까 뭐 막 할 수 있다는 식의 법 위로 가버린다. 누구도 법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법치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법치에 대해서 발달된 생각을 하게 한 우리 선진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 영국과 미국이 자기들 법을 부를 때 커먼 로라고 불러요. 잉글리시 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커먼 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좀 기분이 나빠요. 왜 자기 법을 한국법이면 한국법, 영국법이면 영국법 부르지 않고 공통법이잖아요. 커먼 로 그러면 왜 자기 법을 커먼 로라고 불러?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커먼 로를 번역할 때 영미법이라고 잘 번역해요.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 기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커먼 로는 단지 영미법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영미가 워낙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영미의 법을 받아들여 쓰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국제적인 뭐 관행에서도 많고. 그거를 그냥 영미법이란 말로 부르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밖에서 영어로 할 땐 그게 다 커먼로 시스템이래요. 커먼로. 그래서 그걸 보통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법 말고 뭐가 있냐? 영미법 말고 뭐가 있냐? 그게 대륙법이에요. 대륙법이란 것은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이 발전시킨 법 전통. 영국은 섬나라였죠. 유럽 대륙에서 볼 때. 그래서 오늘날 세계 법률계를 양분하고 있는 큰 흐름은 보통법 계열, 영미, 커먼 로 시스템하고 대륙법. 이 대륙법도 이름이 영어로는 조금 특이해요. 컨티넨탈 이렇게 안 하고 시빌로 시스템이래요. 시빌로. 시빌로라고 하는데 그 민법이에요. 그냥 하면 시빌로가. 그 왜 시민법, 민법이 대륙법이 됐냐? 거기도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보통법 전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통법, 영미법은 뭐와 대립관계로 봐야 되냐면은 가장 크게는 로마 교황청법입니다. 로마 교황청법. 로마 교황청법은 뭐의 극단이냐 하면 로마법의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적인 것을 극단까지 이렇게 하면 로마 교황청법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영미법적인 이 전통은 이 로마 교황청적인 법과 가장 대립돼요. 로마 교황청적인 법이 어디서 발달했겠어요? 유럽 대륙에서 더 발달했겠죠. 중세를 거치면서. 그럼 딱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어때요? 로마 교황청법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 탑다운이 탑다운. 근데 그와 대립된 영미법은 뭐예요? 반대예요. 밑에서 위로예요. 바텀업. 그래서 영미법에서 뭐가 나왔어요?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영미법이 보통법 체계라는 거와 영미가 자유민주주의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사실 꽃피우고 전해준 나라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보통법적인 법치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보시겠지만 보통법적인 법치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법치주의에 가까운 법치주의예요. 이게 로마 교황청을 생각해 보면 로마 교황청의 법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하고는 다르고 포고령에 비슷한 그런 이 굉장히 경직성을 많이
가지겠죠. 그럼 로마법이 이제 뿌리를 이루는데, 로마법이 어떠냐? 로마법은 유럽 대륙으로 전해질 때 민법만 살아남았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당연히 민법이나 형사법이나 행정법적인 영역이 다 같이 작동했겠죠, 로마에서. 그런데 로마 제국은 서로마부터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게르만족 침입했죠. 그래서 역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그 서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그 로마 제국은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동로마,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그쪽이 살아남는데, 그쪽도 그러니까 옛날 로마 제국이 짱짱할 때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또 황제가 막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체제예요, 동로마는. 그러니까 자, 황제가 전권을 휘두르는 곳에서는 형법이나 행정법이 법치주의로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기 반대자들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처벌도 해야 되고, 또 뭐 행정적인 것도 자기 자의에 따라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법원에 가서 따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살아남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 관계를 다루는 거. 거기는 꽤 허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워낙에 전통이 셌어요. 로마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서한 봐도 로마의 법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뭐 황제에게 상소했더니 그 어떻게든 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처럼 법이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몇백 년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법이 한꺼번에 법 전통이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데, 어디서 살아남았냐? 개인 간의 재산 관계를 다루는 민법 영역에서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동로마의 법을 한 10세기나 이 무렵 되어서야 이탈리아에서 새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시 차용을 해가지고 법학자들이 생겨나고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 역시 뭐를 살렸겠습니까? 민법적인 법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을 시빌로라고 이렇게 별칭이 그렇게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보세요. 탄핵 이래로, 탄핵 때 우리 법치주의의 위기, 법치 파괴, 이거를 염려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절차를 보면은 국회의원이 탄핵 의결을 하면서, 이게 의결하는 소추 뭐예요? 의결서.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문서 있지 않습니까? 안 읽어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투표했다는 거예요. 읽어봐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증거라고 한 20, 30개가 들어있는데 검찰 공소장 외에는 다 언론 기사예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가지고 뒤에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중요한 오보가 확인된 것만도 수십 개예요. 찾으면 아마 100개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오보들 투성이에 있던 그 언론 기사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뭐 해야 돼요? 조사를 했어야죠. 그러면 미국 같으면 어떻겠어요? 탄핵 대통령 그거 발의가 올라오면 1년도 넘게 조사하고 막, 그런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게 특이한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의결만으로 정지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심대한 효과를 갖는 결정을, 그 절차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법 절차의 원리, 법치의 정신을 파괴해버린 그런 선두주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려한 것이,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법치가 줄줄이 파괴될 것이다 우려가 나왔죠. 이제 과연 그 끝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법원 내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죠. 대법원장이 나서서 지금 난리를 또 이렇게. 이 일련의 그 파괴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는 처음에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항상
그래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의 인권이 진짜 인권이다. 그래서 예외를 두면 인권이 없는 겁니다. 예외의 범위는 무제한 확장될 수가 있죠.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는데 예외를 허용해요. 그럼 그 예외에 오늘은 A가 걸리고 내일은 B가 걸리고 그게 무한정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최서원 씨 한 사람만 저런 가혹한 대우를 받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특검이 온 사람을 강압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정원장도 다 감옥 가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고 등등등등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보통법이라는 이 전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제가 아주 핵심으로 바로 가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42페이지 보세요. 마그나 카르타를 봅니다. 자, 우리 그 학생들에게 제가 마그나 카르타를 소개해서 기쁩니다. 학교 가서 자랑하세요. 나 마그나 카르타도 읽어봤다. 뭐 이렇게. 말은 좀 들어봤죠.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가 뭡니까? 그 영국의 대헌장이죠. 약 1210 뭐 몇 년경이에요. 15년인가. 그 무렵에 벌써 지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대단한 법치의 수준으로 이미 갔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이 보통법의 대표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왜 마그나 카르타가 법치의 기초를 놓았는지 보면요. 자, 거기서 그 52로 돼 있죠. 박스 안에 첫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동료에 의한 합법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짐으로부터 토지, 성, 특권 또는 권리를 박탈당할 경우 짐은 즉시 이를 반환한다. 이 짐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아주 그 법 아래 딱 종속되는 거를 써놨죠. 왕도 꼼짝 못하고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면 짐은 조속히 이에 관한 완전한 재판을 허야 한다. 완전한 재판이요. 뭔가 왕이니까 특별히 봐주는 약간의 예외가 있는 재판이 아니고 full justice, do full justice, 완전한 재판을. 그래서 누구도 법 위에 없어요. 왕도 법 아래에 있어요. 이 법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43페이지에 가보죠. 뭐냐면 43페이지 그 두 번째 박스에서 위에서 넷째 줄 25명의 봉신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명의 봉신은 그 권리 침해가 정당히 보상될 때까지 전국의 일반 평민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즉 짐의 성, 토지,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또는 그 외에 가능한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짐을 구속하여 탄압을 가하기로 한다. 그러나 짐과 짐의 후비 및 짐의 자녀의 신체에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재산을 압류하라는 거예요. 왕의 재산을. 그 당시 왕정을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렵죠. 왕의 재산을 막 압류하는 거예요. 딱 예외로 둔 게 뭐예요? 신체를 건드리지 말아요. 그리고 가족 신체도 건드리지 말아요. 그 외에는 거의 다 하라는 식이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구제를 받았을 때에는 곧 그들의 충성을 원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백성이 관리를 고소할 수 있느냐가 고려 때부터도 문제가 됐어요. 그게 제가 이제 앞에서 소개해 놓은 겁니다. 고려 때도 문제가 되고 조선 때도 문제가 됐어요. 이제 마그나 카르타의 문제가 뭐죠?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게 마그나 카르타는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마그나 카르타의 갈림길입니다. 이 무렵, 조금 더 앞이죠. 고려 태조 무렵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고려 태조는 하도록 했어요. 놀라운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왕정 초기니까, 자기가 통일을 해나가던 단계니까 어떻게 보면 민심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과 결부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려 태조 단계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백성이 관리를 막 고소할 수 있었고, 그 관리를 법에 따라 처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십 년 못 갔어요. 4대 광종에 이르면은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폐지됩니다. 그때 유명한 논리가 뭐가 나와요? 하극상이, 하극상. 이 신분제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질서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꼭 그때 뭐를 대비시키냐면, 아들,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백성이 임금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백성이 관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론에 굉장한 기초를 세운 영국의 로크에 따르면 로크 첫머리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동양만이 아니고 서양에도 왕권 신수설처럼 왕의 권리를 신으로부터 받은 거로 해가지고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있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는 다 하극상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거스르면 안 되고 백성이 왕을 거스르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런데 로크가 딱 구분하는 게, 자녀 부모 관계하고, 이 로크는 이제 왕까지도 하죠. 백성과 왕, 그러니까 이 하급자와 상급자, 이거는 완전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 앞에 것은 자연적 질서의 영역이지만 뒤에 거는 사회 질서예요. 인간이 공동체,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문제지 자연 질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가지고 여기로 막 갖다 쓰면 안 된다고 끊어줘요. 그러니까 이 끊어주는 게 우리 조선 때까지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세종 때도 이거를 고민하다가, 세종이 많이 고민해, 한 10년을 고민해요. 그래서 만약 그때 관리를 완전히 고소하고 처벌하는 데까지 갔으면 우리도 굉장히 역사의 길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세종은 워낙 그 관리들 반대도 있고 이러니까 어디에서 절충했냐 하면은, 타협했냐 하면은, 고소는 하되 처벌하지 않는다로 타협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고소는 하되 처벌하지 않으니까 유명무실해져요. 괘씸죄만 생겨요. 너 나를 고소해서 두고 봐, 이렇게. 그 나중에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입겠으니까 점점 고소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 그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하게 돼. 그게 구한말에 가면은 독립신문이 한탄하는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탐관오리가 아무리 뭘 해도 백성이 고소하러 왔더니 고소하러 온 백성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 사설에서 한탄합니다. 이런 상황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그게 마그나 카르타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 그러지만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웃고 넘길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근본 원리에 관한 문제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태도는, 즉 기준을, 어떤 이중 기준이죠. 저기 적용할 때는, 남에게 적용할 때는 이 기준을, 나와 우리 쪽에 적용할 때는 이 기준을, 그것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즉 내로남불이란 건 법치의 기초를 부정하는 것이고, 사고 구조 자체가 법치와 이게 다르게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냥 정치 도의나 정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책임감이 없는 정도, 뭐 거짓말을 잘한다 정도가 아니고, 그런 태도는 바로 법치를 파괴하고 법치를 경시하는 태도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를 강조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 있겠습니까? 예, 있을 수 없어요. 예. 법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법은 다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하고 자의적으로 막 해석된다면 법이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 그게 법치의 문화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씀 존중이 뒤에 그 우리 목사님 말씀에 토라 존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서양 문명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 그 계수했기 때문에 그게 다 뿌리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우리 복되게 어떠셨냐?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6페이지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1904년 독립정신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시작. 나라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조직된 사회로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회의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은 큰 건물에 모여 몇 사람씩 짝을 지어 자유롭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토론도 한다.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난장판이 되어 싸우다가 사람까지 죽이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 같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법과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라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회의체에 비유했어요. 이게 지금 2018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 구한말은 세계로부터 거의 섬처럼 있던 궁벽한 곳이에요. 참고할 수 있는 책이나 자료 자체도 극히 서양 문명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던 곳이에요.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사람 수도. 그런데 그곳에서 나라를 뭐를 중심으로 봤습니까? 나라를 권력으로 봤습니까? 군대로 봤습니까? 경제로 봤습니까? 뭐로 봤죠? 말로 봤어요. 나라라는 현상을 말을 중심으로 본다? 그거는 그 민주정치가 발달한 서양에서도 1930년대쯤에야 나타납니다. 그게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나치에 반대한 유태인 학자에게서 나타나고 그 뒤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유명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그런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런 정치 세계를 보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발달한 서양보다 약 20-30년 먼저 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데까지 도달해서 이게 책으로 잘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으로 말 회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생생한 비유를 들기가 어려워요. 이건 또 굉장히 급반전이에요. 말을 중심으로 봤다가 뭐까지 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현상까지도 막 얘기해요. 이거는 자기가 굉장히 살아있는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식의 생동감 있는 이게 진술이 나옵니다. 보통 책만 어디서 이렇게 견해를 참조해서 쓰는 사람은 이런 식의 역동성을 보이기 어려워요. 서술에서. 즉 나라라는 현상이 갖고 있는 이 살아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회의라는 게 우리 의장이 땅땅땅 두드리는 이런 정도의 회의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죽어가고 이런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나고 광우병 시위가 일어나고 탄핵이 되고 그런 것을 이미 원형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정치의 근본은 뭐라고? 말과 의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보셨기에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배제학당의 선교사님들이 아주 뛰어났어요. 거기 오셨던 그분들을 영향받은 바가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하나 더 들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옛날 한학 전통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승만 대통령 스승이 소위 그 가장 높은 대제학 대사헌 입급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조선이 갈 수 있었던 옛날 전통 교양의 최상급의 분에게 사사받았어요. 그 서당에서 배웠고, 그 서당에서 아주 천재로 인정받고 이렇게 기원받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청일전쟁이나 이런 거 보고 신학문의 필요성을 느껴서 배제학당으로 가게 된. 그러니까 한 몸에 우리의 옛 전통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미국에 가서 미국 최고 좋은 학문을 다 흡수했죠. 프린스턴 박사시고 하버드 석사시고, 당시 국제법으로 박사받았고, 국제법 분야에서 프린스턴 대학이 출판을 해줄 정도의 그 의미 있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러면은 이 축복이 개인의 축복이냐? 네.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축복이 과연 이승만 대통령 개인을 위한 축복이겠냐 이겁니다. 저는 감히 생각해 볼 때 누가 뭐 이렇게 중국 자꾸 물으면서 뭐 손문 모택동 막 뭐 이런 거 물으면은 아유 나 별로 그렇게 인정 많이 안 한다고 막 그래요, 심지어.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 이승만 같은 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 나라를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겠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결심하고 또 그것을 이뤄낸,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쩌면 우리 먼 미래에 이제 동양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때, 이 선구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발전했고, 마침내 북한을 자유 통일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중국 대륙도 자유민주주의로 이끄는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한 이 흐름의 이야기에 우리가 미리 이것을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에 대해서 요점은 그래서 보통법이라는 게 있고, 그 보통법은 밑에서부터 결국 의논을 해서 무엇이 일반적인 원리가 될 것인지를 의논해서 그것을 법으로 삼아서 자기 공동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더 거룩한 공동체의 통치 원리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나마 세상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장 근접한, 발달한, 우리 이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에도 가장 근접한 그런 선진적인 문명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의 길을 따른 영미가 그래서 세계 문명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 법치, 또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에서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것, 이 세 개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퇴보하면 따라서 막 퇴보합니다. 발전하면은 이 세 개가 동시에 발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번영을 가져옵니다. 이 세 개의 삼각형이 가져온 놀라운 번영이 서유럽이고 영미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그거는 학문 세계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아까 영적 자유나 이런 거는 학문 세계에서는 말하기 어렵죠. 중간에 빠진 거기가 뭐냐? 그게 교회예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근대 이 삼각형의 핵심에 기독교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잘라내면 어때요? 다 죽어요. 다 이게 결국은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서서히 유지될 수 없게 갑니다. 그것이 서유럽이 봉착한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그를 통한 후세의 교육,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 삼각형의 중심에 있다. 그게 안 되면 법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법치를 하려면은 보통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정해야 되는데 모여서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미 이게 지금 제대로 건사가 안 됐어요. 그럼 모여서 나온 이야기도 엉뚱한 대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점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궁금한 것들 또 질문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마이크 있으시죠? 마이크를 대고 저기 자. 제가 질문을 좋아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쓰신 책 페이지 20페이지에 질문 적어두신 부분에 관한 건데요. 그 첫 번째 적어주신 질문에 상위규범인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를 다 삭제한 뒤 국가보안법의 위 조항들이 헌법 정신과 맞지 않으므로 사실상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적어주셨는데 앞에 적으셔도 설명을 봤을 때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셔가지고 혹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저도 생각이 같아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빼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흔히 잘 몰라요, 그 부분을. 그래서 소리 없이 국가보안법을 죽이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삭제하자고 단골 메뉴로 나오죠. 민주노총 시위나 뭐 등등, 통진당 등등. 그랬는데 사람들이 약간 꺼리낌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에서 자유만 딱 빼면은 거의 자동으로 국가보안법은 유지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그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헌법에서 그 자유가 빠졌어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그 문구는 우연히 헌법과 같은 게 아닙니다. 헌법을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법이 되는 헌법의 문구가 변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문구가 지탱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이제 위헌 법률이 됐다고 국가보안법 위반된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게 설득력을 가지게 돼요. 유력하게 돼요. 항상 헌법은 한 글자만 바꿔도 법원에 가면 이거 왜 바꿨는지 굉장히 따지게 돼요. 그래서 한 글자 바뀌어도 무섭습니다. 양성평등에서 양자 빼면 젠더평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변호사님 책 읽으면서 더더욱 이제 대한민국 법치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는 이 낮은 단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로 시작했다가 1987년 높은 단계로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법치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 상황을 그대로 똑 띄워가지고 이 국제사법재판소 이런데 고발해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혹시 가능한 일인지 그거 먼저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변호사님은 참된 법치의 근거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개혁 유산을 근거로 두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을 이제 근거로 두신다든지, 신해산 율법 이렇게 근거를 두신다든지,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참된 법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가능하다고 보시며 또 그런 나라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제가 제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데 우선 ICC 제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경우에는 그게 이제 김정일, 김정은 이런 수준입니다. 거기 이제 제소되는 반인도 범죄 이런.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적으로 일어난 걸 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도 범죄로, 그것은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도 알고. 그런데 워낙 이제 거기에서 다루는 수준이 밀로셰비치 이런 식의 유명한 그런 대규모 정말 학살, 반인도 범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그 층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도 관여하고 있는 이렇게 자의적 구금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한국 정부에 권고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달라는 건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의적 구금은 그거는 이제 원래 말 자체가 학살 이런 차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잡아 가두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워낙 유엔에 올라오는 나라들은 상황이 너무 나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약해 보이는 거죠. 거기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인신구금 문제에서 굉장히 흔들렸다는 것을 외국에서는 잘 몰라요. 지난 특검 이래로 굉장히 그 원칙이 허물어지고, 사실 그게 제일 표시가 많이 나 있죠. 영장 재판에서 도대체 변희재 씨 같은 사람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고 실형을 받으면 그때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구속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게 굉장히 예외적이거든요. 수사 단계부터 구속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인신구금에 관한 원칙이 상당히 흔들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 제기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단계 민주주의,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1987년 헌법, 자유통일, 이거를 1년에 이렇게 연속선으로 긍정하면서 다 긍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흔히 소위 한국 우파 분들은 다 부정으로 계속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부정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부정하고, 이런 식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진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오히려 앞을 과도 있지만 공을 말하면서 앞을 긍정해야 이게 미래로 가는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맞선 이 일관된 이야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독재하지 않았냐? 완전한 보다 충분한 민주주의를 못했죠. 시대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나
민주주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용어로는 3분의 2 민주주의라 그랬고 학계에서 반성해 볼 때는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달라요. 중국은 민주주의에 싹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이 없고 복수정당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이고 자유 언론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라는 말 자체가 금치어입니다. 인권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 권리, 그게 중국식 표현입니다. 인권에. 그게 금지어입니다. 검열 대상이에요. 요즘 IT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 검열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뭐 이렇게 우리 전자적으로 교신하는 것들이 다 빅브라더처럼 이렇게 탐지되기는 더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유학생이라 해도 그런 말 함부로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검열 대상이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거를 독재라고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독재라고 그래요. 뭔가 편향된 것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국이 갖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 사법부가 제한적이지만 독립적이었어요. 즉 형사재판에서는 조금 영향을 받았겠지만 민사재판에서 거의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언론도 제한적이지만 여러 언론 기관이 그래도 언론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복수정당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중요한 거는 제3세계 많은 이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이게 나아가서는 완전한 민주주의 쪽으로 가야 된다는 지향을 가졌던, 그게 이 제가 붙여놓은 67년 연설 책에 거기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가 정상 상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외적인 상태인데 이게 어떤 상황의 제약을 극복하면 어떤 바뀌면 보다 완전한 단계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 지향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신군부도 그 지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으로 해서 민주화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 긍정의 코드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이렇게 높은 단계로 산업화, 민주화, 그래서 자유통일로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라인이. 근데 지금 대혼란이죠. 지금 대혼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우리나라 광복되기 직전에 제일 어두웠어요. 일제 말에. 그래서 그 오죽하면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6당 체남선이 학병가라고 연설하고 다녔는데 그게 강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그렇게 해야 조선민족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가 너무 커 보였고 그분들이 사는 동안 일제는 늘 승리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르자 이렇게 협조라도 해서 나중에 자치권이라도 받아야 그게 우리 민족에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당시 국제정세를 읽고 있었던 분들은 패망할 걸 알았죠. 일제가 이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부터 패망할 거를 알았죠. 이승만 대통령은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놀라운데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할 것까지 알았어요. 일으키기도 전에 일제가 저런 기습을 해가지고 미국에 싸움을 걸어서 결국은 지 망할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써서 나중에 보니까 예언처럼 적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라는 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봄에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참된 법치, 그 부분은 너무 심오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법치에 대해서 특히 뭐 보통법 좀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참된 법치라는 주제까지 가면 뭐 제가 가진 이렇게 생각이나 이게 그냥 한 재료고 미미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야 될 그런 논의 주제이고 우리 목사님도 늘 그 고민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아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참된 법이 다스리는 상태가 어떤 거냐 이런 건 이렇게 계속 고민하시는 문제일 거고 제가 짧게 알기에도 말씀 그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제 마무리로 하자면 서구 학계에서 늘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로 계속 논의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과연 진짜 좋은 법치, 진정한 법치, 뭐 나아가서는 참된 법치라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의가 굉장히 깊이 있게 전개되는 게 많은데 그 깊이를 가져오는 상당 부분은 성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법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법이라는 영역이 논의에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끌어들이기 쉽겠죠. 그 논의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의 전체가 깊이와 폭과 깊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하지 않고 진짜 법치가 뭐냐 대륙법과 보통법 사이에서만 제가 했잖아요. 이런 차원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법 이것까지 가져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게 서양 학계에서는 일어나요. 유태인 학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 그 자라나는 세대는 그까지 이제 밀고 갈 거를 이제 그렇게 기대드립니다. 자,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이 교과서하고는 조금 약간 주제를 벗어난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북한이 미북 회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편에서 미국 편으로 돌아섰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도 체제 변화라든가 붕괴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그 종북 정권 자체가 어떤 대북적인 그런 데서 좀 변화돼 가지고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더 할 것 같은데 가령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 발의로 해가 또 개헌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무산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이 개헌되지 않더라도 사회 각 부분에서 거의 자유라든가 사회주의적인 요소로 계속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지방소리라든가 각종 계속해서 그런 면에서 줄기차게 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투쟁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개헌 발의 부분은 대통령 개헌 발의 또 할 수 있습니다. 뭐 일회적으로 제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이론상은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도 있죠, 자기들이. 그래서 개헌 부분은 앞으로도 그래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개헌이라는 게 큰 이 헌법이란 요새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 같은 방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 행정법령부터 계속 방향의 공격이 있죠.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한다, 뭐 심지어는 인권조례에서 어떻게 한다, 각종의 영역에서 그 자기들의 방향으로 계속된 그 추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온 것처럼 거대한 방향성이 이렇게 대두되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반면,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 우리 쪽은 심지어는 방향성조차 굉장히 이렇게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응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제가 뭐 만능처럼 뭐 어떤 걸 다 전략가로 제시하고 그럴 수는 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 범위를 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단체에서도 그렇고 MBK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역점을 좀 두는 부분이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내 가슴이 뛰는 게 있고, 또 그것을 그 방향에서 마치 전도하는 것처럼 옆 사람을 전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고 실제로 전하고, 그런 어떤 그 핵이 형성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 핵이 일단 형성되면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뭐 우리가 눈덩이가 붙는다 이런 표현처럼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핵을 할 때 그 뭐 이 어렵게 느껴지고 딱딱한 이 책 보면 되느냐? 이 책이 너무 불편하게 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면은 우리 쪽 흐름에서 볼 땐 고전적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신 이영훈 교수님의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국 경제사인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특히 권하고 싶고 명저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사가 선사시대부터 쭉 우리 지금 현대까지 2권으로 두꺼운 책인데 다룹니다. 우리 건전한 관점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18이 많이 문제됩니다. 우리 저쪽 편에 굉장한 그 감정적인 파고듦도 그걸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었고, 사실 그 80년대 대학가에서 읽힌 황석영 씨의 책은 많은 부분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그때 끼친 영향은 이미 끼치고 난 뒤가 돼버린 거, 잘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판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구하려면 구합니다. 뭐 이렇게 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복사할 수 있는 자유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예요.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이 3권인데 1권이 5.18, 12.12, 5.18 그 부분을 다룹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차이가 재판 자료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 사례가 먼저 탄핵 비슷한 게 먼저 있었던 게 바로 그 전노 그 두 대통령, 특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재판 때 이런 사태가 먼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언론이 일치해서 아주 재판의 진상을 가려버리는, 그게 그때 있었더라고요. 즉 실제로 재판 증언을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렇지만 그 당시를 산 분들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들은 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증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된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지지 않는 기록으로 더 늦기 전에 거기에 굳어져 버린 겁니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냥 헛된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북한의 그 실상에 대해서 다룬 책들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게 좀 한편 내용도 있게 그 써진 거는 강철한 씨가 쓴 게 있습니다. 그 강철한 탈북자 초기에 온 분이죠. 그 수용소 조금 수용소 중에 완화된 수용소 쪽에 있었습니다. 제일교포 가족으로. 그래서 그 북한의 그런 실상을 다룬 책은 그 여러 개 있는데 최근 태영호 공사님 책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오길남 박사님 회원 규원 부분도 참 마음에 많이 울리고요. 그래서 크게 우선 그 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용훈 교수님 책은 그 일본에 대한 소위 그 문제 또 해방 이게 이제 운동권 그 당시 사람들의 것에 대한 그 해독제 비슷한 겁니다. 운동권 사람들이 해방 전후사 인식 또 황석영 씨의 그 5.18 책, 그 다음에 미완의 기항일기 등 친북 그 홍 목사님의 북한 미화 이런 것으로 학생들을 많이 의식화시켰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 우리 경제 일본의 영향이나 근대화 영향이나 이런 거를 한국 경제사 그 우리 이영훈 교수님 책으로 바로 잡아야겠고, 그다음 전두환 회고록 거기 1권, 그다음에 북한의 실상을 다룬 책 등이 우리가 좀 그 사상 무장을 해야 되는 책들이 아닌가. 그리고 실상을 알려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도 변호사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끝마치면서 함께 기념 촬영을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다 함께 나오시고요. 기념 촬영한 다음에 또 335 또 기념 촬영 하셔도